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진안무주장수 임실 출신 민주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 질문 차례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 실패는 곧 경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주화와 산업화가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답변 드린 겁니다. 민주주의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문제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고 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후퇴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때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건 동의하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볼 때 과연 검찰이 철저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직접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수치나 이런 걸로 지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검찰에 몸담았던 경험에 의하면 검사들이 다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비밀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내부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합법적인 또 정의로운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라고 모 검찰 간부가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과연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그 간부가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말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됐다던 댓글이 수천 개 발견됐고 그리고 수만 개, 드디어 이제 120만 건까지 추가 공소 제기가 됐는데 이 지금까지 120만 건 댓글이 문제된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만 건이라는 것은 리트윗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공소사실은 또 취소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정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120만 건 정도 되는 추가로 문제된 댓글이 공소장에 추가가 됐는데 이 사태를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건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20만 건 댓글은 마치 예전에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는 120만 장의 흑색 선전물 삐라가 살포된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의 파급 효과도 더 크고 전파력 감안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20만 건이라는 게 리트윗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여러 군데 퍼져가니까 그 전체 수치가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급격하게 퍼져가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국가기관이 120만 장의 삐라를 뿌렸다라고 하면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을 해가지고 그 결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총리도 법조인 출신이고 네, 검찰 그렇습니다.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120만 장의 삐라를 뿌렸다면 그게 범죄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국가기관이 그렇게 했는지 개인이 했는지. 뿌렸다면 이 어떻게 점에 되냐고. 아니, 질의하고 그 전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 아니고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미리 그걸 예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얘기하면 그 재판부는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총리님. 지금 상황이 수천 건에서 수만 건, 지금 이제 120만 건까지 늘어났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국가기관이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게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 충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왜 어떻게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법부가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를 존중해서 맡겨주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댓글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었다고 봅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소견도 없습니까? 이번 댓글의 선거 결과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댓글이라는 게 수십억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숫자가 어떤 영향을 줬으면 누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120만 건 댓글 공소장 변경할 때 검찰 내부에 진통이 있었다는 건 보고 받으셨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그 보도가 있어서 예. 그걸 알아보라고 했더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총리가 알고 계시는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 공소장 변경에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사팀 전원이 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밤늦게 저녁 9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상황을 보면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 그리고 검찰에서의 초기 수사 과정, 그 다음에 권은희 수사과장 관련된 전후 과정, 그리고 지금 뒤늦게 문제된 국정원 다른 직원들의 개입 과정, 그리고 추가로 공소장 변경이 된 부분도 이전에 충분히 드러났어야 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로 기소를 하고 또 기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데 대해서는 또 공소 취소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런 검찰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밝혀서 기소를 하고 이런 걸 본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 그리고 현재 수사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 수뇌부의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장관의 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특검만이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의심 없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만 합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쪽에서 그 방향을 가래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한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특검하면 안 되는지. 법으로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특검을 해왔는데 예전에 한나라당이 계속 6건이나 그 특검을 시도해서 특검 임명해서 수사를 했는데 왜 총리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소위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몸통이라고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에 그걸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고, 군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사하는 것이 그 헌법 정신이나 법 정신에 맞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맞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하라고 몇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이걸 또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기관을 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그 국가기관의 그 정책 집행의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 대선 개입 관련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대로 직무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직무 집행한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국가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도농격차, 도농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농가들의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아시죠? 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죠. 점점 더 최저생계비 농가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도농소득격차는 5년 만에 약 20%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 3.89%.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슬라이드 좀 봐주십시오. 예,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는 농식품부 관련 예산 비중입니다. 예전에는 5.8%였다가 최근에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하는 전체 예산 비중의 3.8%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율도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약 한 5분의 1, 6분의 1에 불과하고 삭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명박 정권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정부도 왜 이렇게 농촌을 홀대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홀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농촌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그런 수치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억 증액됐습니다. 76억 0.1% 증액됐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라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79억 늘린 게 대폭 늘린 겁니까? 예산이? 저는 2천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주당 청와대에서 간사회의할 때도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농업 예산을 다른 예산하고 비슷한 비율로 증액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0.1%를 정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산들은 한 4.8%, 4% 인상을 했는데. 농어촌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 대선 공약이 43개입니다. 그 중에 10개는 전년 대비 예산이 약 2,600억 정도 삭감이 됐고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공약도 4개나 됩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약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쌀 변동직 불금 아시죠? 네. 예, 질의합니다. 쌀 변동직 불금 목표 가격을 보면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17만 83원에서 정부 안이 4,000원 인상은 아닌데 그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정부 부처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4일 예결특위 2차 회의에서도 질문 받았죠. 네, 그렇죠. 그때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보완 방법이 뭡니까? 어떤 17만 4천 원보다 좀 더 도와드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예산 심의 과정 전까지 정부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농림부 장관이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답안을 발언을 들어보면 변동직불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입장입니까? 네, 아니 변동직불금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쌀 증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되어서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문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고정직불금이라든지 이모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병행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변동직불금 문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확분부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전혀 대안을 1년 3개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대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10월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좀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네. 좀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예, 농식품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쌀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언제 맨 처음 지적됐습니까? 글쎄, 지난해 7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났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당 때문입니까? 야당 때문입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글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 법령에 따라가지고, 수학기에 쌀값을 반영한 목표 가격 변경 동의안을 금년 5월 달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 가격 수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 지적도 있었고, 농업계에서도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이에 목표 가격 제도의 취지, 그리고 기본적인 틀,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수용 가능한, 한도를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000원 인상안이 정부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장관이 농민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목표 가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 가격은 지난 2005년도에 이 쌀 순회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쌀값이 일정한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 가격과는 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의 어려운 농가 경제의 실태라든지 쌀 산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관련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부처 협의는 지난번 10월달 회의에서 10월 초 회의에서 민주당 백의원 의원이 분명히 질의했죠. 과연 농식품부가 관련 부처와 그때까지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달에 문제제기가 됐는데 올 10월 초까지 전혀 다른 부처하고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다가 올 10월 7일이죠.
10월 7일 날 2주간의 시간을 두고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협의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일일이 드리기는 뭐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내에서 그 협의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국회 상임위에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질의를 했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제수석이 장관하고 직접 협의한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언제 어느 부처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300만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의 생각과 농식품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좀 공개를 해달라는데 그것도 공개를 못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쌀농사의 중요성, 식량으로서 어느 누구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위에서 어느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또 저는 저대로 여기 계시는 예산당국 기재부 장관님이라든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과도 이렇게 협의를 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대답을 아무튼 장관님의 그런 기본적인 소통과 적극성이 과연 무능, 무소신, 무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감때 장관님의 그런 어정쩡한 답변 때문에 결국은 종합국감도 중지된 거 아닙니까? 예, 기재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쌀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협의한 단위, 그리고 협의한 때가 언제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경제정책관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주 협의를 합니다. 합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정 사항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데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하는데 다 자기 소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나름대로의 논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정책 감각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안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인상안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과 또 앞서 존경하는 박민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직불금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 그리고 또 이러한 목표 가격의 설정과 농민들의 지원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도표에서 보았듯이 농업 관련 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동결 수준인데 그러면 적어도 기재부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부분에 예산을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의 8년 수건인 변동직불금에 좀 가변적인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게 모두 반영되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좀 부탁드리고 또 농민들의 요구가 뭔지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뭔지를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즉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문제입니다. 네. 장관님 아시죠? 예. 그 수입기여도를 완전히 없애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FTA 피해 보전 그 직불이라는 그 제도, 그 법의 취지, 목적을 생각을 할 때에 FTA로 인해서 수입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농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수입으로 인한 피해만을 이렇게 좀 발라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것은 부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입기여도 감안하는 것이? 그것은 FTA 피해 보전 직불에 관한 법을 준용을 해서 하는데 명시적으로 수입 기여도를 적용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 법의 취지라든지 목적을 미루어 볼 때 막 큰 무리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입기여도 관련해서 법무법인 그 조회 내용을 잘못 보고해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사건이 있었죠. 장관님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하셨죠? 글쎄, 그것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허위 보고라기보다는 그 법무법인의 그 자문 결과가 상당히 오해의 여지를 오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당초에 금년 1월에 먼저 관련 회의를 하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는 거기서 내린 결론 자체를 번복할 그런 정도까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관님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가 강하게 지적받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도 인사조치당하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사과한 거 아닙니까? 허위공문서 작성했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때 드린 말씀은 이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요약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걸 허위 보고 이런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작년 3월 달에 한우 사육 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고시 변경했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축산법 32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장사업을 실시한다. 그런데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데 그 대상된 그 소의 범위라든지 그것만 대통령령에 위임이 됐는데 왜 장관 고시로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까? 110만 두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는 송아지의 생산 안정제를 할 무렵에 그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WTO도 출범을 하고 세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소 사육 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30만 두, 지금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그래서 부득이 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 덕분에 상당히 소의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 2011년 무렵에는 이게 오히려 과잉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이런 이 보전금을 주면 오히려 송아지 생산이 더 늘어나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 고시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시 변경의 근거는 축산법 32조 제3항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 조건이라든지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이 업무 규정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급 조건을 위임한 것이지 지급하지 말 것을 위임한 게 아닙니다.
왜 법을 위반해가면서 국민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해가지고 만든 법을 장관이 고시 하나로 뒤집었냐라는 그 뒤집은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때 이때도 정확한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금년도 7월 23일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회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고시 변경이 축산법 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통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뭐 그런 그 내용을 전제로 할 때에 현재처럼 이렇게 새롭게 이 고시를 변경을 해서 이 송아지 안정자금을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농식품부 예산 증액 그리고 쌀 변동 직불금의 목표가격 확대 등 농촌 현안은 더 이상 농식품부에게 맡겨둘 수는 없고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살롱 정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을 홀대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